스페인에서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부동산 때문에 생긴 가계부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노후의 최후보로인 연금마저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거품이 잔뜩 낀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좀 더 편안한 노년을 맞이했을 겁니다. 저 평소 성석태 씨의 소설 팬인데, 그리고 투명인간이라는 작품 아주 흥미롭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베이비붐 세대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하실 때 작은 집에서 조금씩 평수를 넓혀가며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집이 가진 재산의 전부라는 점에서 스페인과 한국이 닮았다는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고, 사실 오늘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스페인이 우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스페인의 베이비 부머이신 분이 한 분 나와 계신데요.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건축가 다니엘 바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How did you see the VCR? I think it's very accurate with the situation in Spain. I think the cases were similar to Korea. It's most of the baby boomers have a mortgage, or they've asked for a loan very early in their lives when they become basically after marriage. It's true that the generation of baby boomers coincide with Spain entering the EU, Europe, and then the loans suddenly became very accessible, very cheap for Spanish people. So it was a generation where it was easy to actually buy houses. Since Spanish people are very family oriented, that is why most of Spanish people invest on houses instead of other assets. Spain also have the culture of, we had the culture of buying. I think it has to do with our Catholic background, that family is very important, and having a house in property is part of building up a future with the family. So, I see many similarities between Spain and Korea, I think. So thank you for your answers. 제가 스페인을 취재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들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가족 사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시선을 끌더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집은 대출, 사업, 상속, 노후 대책 등 다목적적인 의미가 있는 흡사 다목적 댐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이라는 타산지석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여전히 아파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스페인은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도 비슷합니다. 경제 규모도 비슷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 뉴월드 오더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그 국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이 서민을 무너뜨릴 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 공통점에는 늘 빚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빚지면 안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예전처럼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서 내 노후를 도와줬으면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아주 인상적인 시뮬레이션을 자,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결과일 겁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아파트 값이 올라도 고통스럽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인 김철수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58년 대띠 김철수입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3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김철수 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아들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33살 김영진입니다. 월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월 450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쓰시는 생활비는 얼마나 되시죠? 둘이 같이 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월 지출액이 35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김영진 씨에겐 매달 100만 원가량의 여윳돈이 생깁니다. 1958년생인 김철수 씨는 43살에 이 35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재 5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14년까지 총 10년간 서울의 물가 상승률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10년 뒤엔 6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6억 1천만 원이 되려면 누군가는 이 가격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김철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 김영진 씨가 43살이 돼서 아파트를 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득 역시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가정하고 매달 여윳돈을 모두 저축할 경우 김영진 씨가 1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약 2억 원입니다. 6억 1천만 원의 아파트를 사려면 4억 1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무려 4억 1천만 원이나 빚을 져야 합니다. 김영진 씨의 소득이 물가 상승률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대출받은 4억 1천만 원은 약 22년 뒤에 한갑 이후가 돼야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억 1천만 원을 향한 가계부채가 김영진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뒤 서울에서 김영진 씨처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약 45만 가구 정도입니다. 이들이 4억 1천만 원씩 대출받는다고 하고 단순 부풀이만 해도 약 1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본 시뮬레이션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185조 원이 엄청난 돈입니다. 1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부가 운영하는 예산이 340조입니다. 340조. 근데 지금 가계 부채만 180조가 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게 잘 예상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엄청난 돈입니다. 이 젊은 세대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잊히지 않고 집을 장만할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김영진 씨는 월 가구소득, 그러니까 자, 이분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아파트, 주택은요, 대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대출을 내기 힘듭니다, 이제. 또, 정부에서 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대출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됩니다. 진작. 이제 와서. 정말 빚을 낼 만큼 이빨 내서 더 낼 수 없는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BIS 비율과도 맞춰집니다. 바젤3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바젤3가 뭔지 아시죠? 여러 번 강조했죠?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서 각 나라의 은행 건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의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게 국제법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걸 바젤3라고 하는데요. 그게 적용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 비율이,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 그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걸 다 초과되어 있거든요. 바젤3가 적용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적용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실 자산을 털어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이자 못 내면 만기 연장해 주세요. 그럼 만기 연장 못 해줍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거 일환으로 시작하는 게 지금 좀비 기업 구조조정 들어가는 겁니다. 바젤3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의 맞추는 겁니다. 이게 금리 인상과 연결된다니까요. 바젤3와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부터 이 구조조정 들어가고 또 정부에서 지금처럼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거기에 공급폭탄, 은퇴자,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원고 없이 제가 지금 생각 안 들어만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강의가 굉장히 무서운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냥 여러분 단순 상식으로도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 지식이 별로 없어도 이해가 돼요. 상식이니까 그래요. 상식. 근데 얘는 이게 한꺼번에 와요. 그리고 내년부터 유럽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경제가. 내년부터.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의 반덤핑 관세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언론도 지금 얘기 잘 안 하는 건데요. 나중에 제가 엔더타임즈 통해서 기사를 쓸 건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 유럽에 물건을 납품할 때 관세를 많이 매겼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관세가 아주 거의 철폐되거나 아주 낮은 수준의 세금만 내면서 유럽에 납품을 할 수 있어요. 수출할 수 있어요. 중국이. 그럼 그 예상치가 지금 현재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그 물량이 약 12%다. 한 34%, 40%까지 뛸 수 있다. 중국 제품이 유럽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럼 가뜩이나 지금 유럽 내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양적 완화하고 그런다는데 중국 제품이 유럽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부터 유럽 엄청 어려워집니다. 엄청 어려워집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국 경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료로 구독해서 받아보는 정보만 1년에 100만 원. 그 강의, 그리고 자료 1년에 100만 원. 그것만. 여러분들 헌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왜? 저는 그거 받아서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실래요? 나 안 해버릴까? 네. 근데 거기에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해내는 보고서 이래요. 이건 아니고 막 A4지로 막 30장 막 이래요. 이거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어려운 영어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경제서를 찾고 그렇게 분석해서 지금 쉽게 제가 설명해드립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미국 경제 전문가, 유럽 경제 전문가, 일본 전문가 관련된 강의, 강좌들 정말 수두룩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화영 목사님의 말이 일일이 대꾸를 못합니다. 시간 많으면 뭐 탱자탱자 그것만 하면 좋죠. 이미 다 아는 건데 그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아주 많은데 정말 다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쏟아내는 거다. 결론적으로 지금 빚 내지 못하면 주택을 못 사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가 얘기하잖아요. 공영방송에서 KBS에서 빚 못 내면 못 사요. 더 이상 아파트를 못 사면 아파트 가격은요, 주택 가격은요 하락밖에 없어요.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게 현금화 돼야지 내 자산인 거예요. 지금 아파트 8억짜리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안 팔리면 내 돈이에요? 아파트 못 뜯어먹어요. 아파트 장판 뜯어먹고 살래요? 우리 김지한 집사님? 아 여보 배고파. 저 장판 좀 2대 말아서 갖고 와봐. 오늘 그 잘게 잘라서 국수 끓여 먹을까? 그럴 거예요? 아파트는 돈이 아니에요. 팔려야 돈인 거예요. 그런데 팔리려면 누가 그걸 사줘야 된다. 근데 사주려면 빚을 내야 된다. 우리나라는. 빚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빚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아마도 아파트값 가격 하락은요, 제가 한 번도 이것을 예측해드린 적이 없어요. 언제 하락할 것인가? 저의 예측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 12월에 금리가 뛰면, 만약에 예정대로 금리가 뛰면, 금리가 안 뛰어도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 정책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처음으로 여러분 예상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어떤 연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근신내 하락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제 설명 들어보시면 저는 거의 내년부터는 아파트값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기자단에게만 그 공개한 유료 그거 있죠? 2015년 하반기 주택가격 정책 그거 읽어보신 분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내년 위험한 경제 시기가 올 것이다. 긴장하시고 지내셔야 됩니다. 월평균 가격 서울들인데요. 우리나라의 허리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주의 시도 사실 뒤덮으시면 아파트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는 한 아파트로 인한 기본주의의 가격 시세는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건 베이비붐 세대와 똑같은 패턴이 바로 그 자녀 세대, 에코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참 심각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출을 끼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머리가 아픕니다. 얘기를 들으니 지금 명경만리 이 자리에는 미래참여단 여러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멜슨 파전님께서 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질문이 아주 별로 안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별로 영향가 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소설 말처럼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지, 슬픈지, 힘든지, 그것도 모르고 오로지 1등을 바라보고, 자신이 1등이 되든지 아니면 1등의 등짝을 바라보든지 왔었죠. 근데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런 점에서 많은 시사를 던지 말씀하셨습니다. 출산붐과 함께 태어나서 경제 성장의 붐, 사교육 붐, 구조조정 붐,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모든 트렌드를 선도해온 세대입니다. 부동산 붐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이들에게도 당연히 할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동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노후를 더 이상 아파트라는 하나의 방주리에 담아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단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선택이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 켜주시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700만) 베이비 문태가 2020년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 중에 3분의 1인 210만 명 정도는 자영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레드오션 시장인 자영업이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현재 정부가 좀비 기업들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3분의 1이 좀비 기업입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벌어서 저금리인데도 이자를 못 갚고 있습니다. 한국 제1의 넘버원 상장사의 거의 절대 다수를 독식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소기업의 50%는 대기업 하청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1000개가 있다. 그 중에 50%는 대기업의 하청의 하청, 원청의 하청의 하청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 30대 기업 중에 3분의 1이 한 개 기업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정확한 뉴스를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대략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700만) 베이비 부머 은퇴는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해 지금 좀비 기업 구조 조정을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는 뭘 줄이냐면 인건비를 줄여버립니다. 원래 구조 조정이라는 게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의 구조를 바꿔서 그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지향점을 찾아가는 게 구조 조정인데, 어떻게 된 게 구조 조정하면 곧 직원들 잘라버리는 걸로 이렇게 치환됐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우죽순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10대 경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10대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뭐 이런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주요 산업들, 조선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요. 철강 죽어가고 있고요. 자동차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석유화학 죽어가고 있고요. 핸드폰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유일하게 반도체 하나만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마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경제 수단들은 싸그리 씨가 납니다.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하나도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1%네 2%네 거의 저성장. 정부가 그동안 빚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빚을 띄우지 않았으면 한국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였죠. 이처럼 아무런 일자리를 늘지 않는 이런 저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 이미 돌입했는데, 여기에 더해 700만 베이비붐 은퇴하면서 역시 또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들을 서로 피가 튀기게 자리싸움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 훨씬 더 구조조정이 빨라지죠. 지금 금리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강권적으로 구조조정 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해나가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그 사람들 나와서 어디 갑니까? 역시 3분의 1은 자영업에 700만이 아니고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고 있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약 6천조 원 가까운 이 빚, 유이자 부채가 5천 얼마거든요. 거의 약 6천조 원 가까운 이 빚, 이게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떤 파국을 여러분의 삶에 던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되를 마지막 때 급히 오프라인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 지식 가르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경제 강의 강사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을 계속 빚으로 더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어거지로. 그러나 어쨌든 올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중론인데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전화를 구워봐야 며느리가 들어오나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위기에 있다. 하지만 그것도 바보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제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1등 될까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정말 잘 죽을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죽을. 회복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죽을 수 있도록 매주 합심해서 주님 잘 죽여주세요. 고통 없이 죽여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 말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복교회. 그거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잖아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회복교회 함께 하시면서 이처럼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온다라는 것을 특별히 경제에 집중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중국 경제, 미국 경제, 일본 경제, 유럽 경제 그 속속들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찝어서 이렇게 위기다, 이렇게 어렵다, 언론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진짜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준비를 이제 경제적인 대환란이 불어닥칠 건데 슬기롭게 잘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님 안에서 잘 죽는 준비하시는 그런 행복교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명경만리 700만 베이비 부모 은퇴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인 대환란이라는 차가운 날이, 날카로운 날이 이제 우리를 조여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끝이 다가오는 이때 제발 더 이상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게 하시고 네가 잘래 내가 잘래 다투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많이 용서할까를 고민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회복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